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 간병인을 고용하기,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항상 최선의 답일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던 것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점점 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죠. 하지만 의존이 꼭 불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낸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나이 들미 두렵지 않은 사회,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미경 할머니입니다. 올해 73세인 정 할머니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홀로 지내는 일상이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이한 아침이 아직도 생생해요. 늘 두 사람 몫으로 끓여오던 된장국을 혼자 먹으려니 눈물이 났죠. 커피도 텔레비전도 집안의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정할머니에게 큰딸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고 특히 10살, 8살인 두 손주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죠.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 하루가 돌아가는데 저는 그런 분주함이 힘들었어요. 손주들 간식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이건 건강에 안 좋아요 라며 딸이 간식을 바꾸곤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손주들과 정을 나누는 소소한 즐거움마저 빼앗긴 것 같았어요. 정할머니가 평생 해온 방식대로 아이들을 돌보려 하면 딸은 현대적인 교육 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로의 불편함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할머니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죠.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봐야 한다니.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군가 대신 써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할머니는 심심풀이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죠. 아이들이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책 읽는 걸 들으면서 깜빡 잠들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란 제 손주들과는 못했던 경험이에요. 더구나 직장맘들이 아이들 돌봄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정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신 주 2회 장보기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2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5가정과 돌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는 날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와요? 하고 물어본다네요. 젊은 엄마들은 제게 반찬도 해주고 무거운 물건도 날라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가 마음으로 해결된 셈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영호 할아버지입니다. 78세인 강 할아버지는 2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하며 꼼꼼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가끔씩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낮잠을 자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깨워주신 적도 있었죠.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고 요양원은 아직 들어가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어요.
자식들 인생을 저 때문에 포기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살기는 자신이 없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박할아버지였습니다. 전직 목수였던 박할아버지도 홀로 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두 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어요. 그러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죠. 박할아버지가 아는 분 중에 전직 요리사 출신 김할아버지도 계셨고, 우리 셋이 의기투합해서 한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4층짜리 빌라의 2층을 통째로 임대했습니다. 방 3개의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구조였죠.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건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시고, 박할아버지는 집안 보수와 수리를 맡았죠. 저는 인터넷 뱅킹이며 행정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해졌어요. 특히 기억력이 약해지는 강 할아버지를 위해 다른 두 분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해주고, 박할아버지는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했죠. 밤에 가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때면 옆방의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됩니다.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끼리 농담 삼아 사람은 역시 떼거리로 살아야 한다고 하곤 합니다. 세 분의 쉐어하우스 생활은 주변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취재도 왔다고 합니다. 각자의 약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보완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 현관에 우리는 서로의 두 번째 가족입니다라고 써붙였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나이 들어 새로 만난 가족이라 더 소중한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상철 할아버지입니다. 75세인 이 할아버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생활을 마치고 5년 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마지막 날 동료들이 이제 편히 쉬세요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리 마음에 걸리던지 30대부터 보살펴온 어르신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대부분은 자녀나 간병인에게 의존하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처음 6개월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골목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늦은 밤인데도 말이에요. 다가가서 물어보니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살아온 단독주택의 1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LED 조명을 설치했죠. 30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해 책상 5개와 작은 책장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 한 명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면서 2명, 3명, 어느새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더군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는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죠. 서로 도우며 공부하기.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건 일방적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지치게 되죠.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달랐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생활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힘센 남학생들이 날라주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문제는 IT에 능숙한 학생들이 해결해 주었죠. 주말이면 몇몇 여학생들이 모여 할아버지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허리 통증이 줄어들더군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밤에는 내일 뭘 해줄까 생각하며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였죠. 3년이 지난 지금 이 할아버지의 공부방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첫 제자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주말마다 후배들을 가르치러 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지난해 이곳을 거쳐간 학생 전원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전 그저 제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젊어진 마음,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갈 힘을 얻었죠. 세 분의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생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도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돕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분명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돌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개개인의 삶입니다. 정미경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노인 돌봄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영호 할아버지의 쉐어하우스는 함께 살아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이상철 할아버지의 공부방은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소중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수이화, 오래된 물로 꽃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연못에 오래된 물이 연꽃을 피우듯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우리가 만난 세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말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상호돌봄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노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은 마치 겨울 산행과도 같습니다. 길이 험하고 춥지만 동행이 있다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노인 돌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넘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세 분의 선택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있다. 우리의 노년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